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함께할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시간입니다. 각 도시가 품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 거리마다 스며든 독특한 문화와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여정은 바로 포틀랜드. 이곳맛의 색깔과 향기를 느끼며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볼까요? 미국 북서부의 숨은 보석,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도시 포틀랜드를 소개합니다. 키 포틀랜드 위어드라는 슬로건 아래 이곳은 전 세계 힙스터들의 성지로 불리며 자유로운 예술혼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도시인데요. 천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 그리고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창의적인 푸드트럭까지. 포틀랜드는 단순히 도시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가옵니다. 지금 더 그 독특한 감각과 열정이 가득한 포틀랜드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세요. 위에 적힌 문장은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도시로 알려진 포틀랜드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AI에게 도움을 구해서 나온 멘트를 그대로 옮겨본 겁니다. AI가 자신있게 소개하는 포틀랜드 이야기는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12월 2일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은 바람의 노래 울랄라 세션 버전이 함께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내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현아의 문화 읽기. 오늘의 문화 소식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릴까 싶습니다. 부안군 효동마을과 완주군 두억마을에 두 마을 간의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행사 제목은 335 문화마실 경산 안내 경산 아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지역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자리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문화교류 모델을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무대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린 완주의 두억마을은 지게 가락 소리와 과거 시험 재현을 통해서 오랜 전통 문화를 지키고 널리 알려온 마을입니다. 그 두 번째로 부안의 효동마을은 전통혼례 축제를 6년간 계속 해왔는데요. 이 마을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자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 간의 이 문화 교류 행사를 위해서 두 가지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부안댁 효동인의 장원급제라는 행사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11월 28일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부안군 효동마을 회성 경로당 앞에서 펼쳐집니다. 이 행사는 부안 효동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는데요. 프로그램으로는 완주 두억마을에서 준비한 지게가락 공연과 어린이 과거시험 체험, 그리고 짚을 활용한 허수아비 인형 만들기, 그리고 선비 의상 입기라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예상돼 있어요. 이를 대비해서 우천시에는 부안 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행사로는요. 12월 5일에 목요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완주댁 두억인의 혼례잔치입니다. 이 행사는 완주군 두억마을 행복드림 한옥이란 곳에서 열리고요. 부안의 효동마을이 지닌 전통 혼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완주 두억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잔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두억마을의 어르신 한 쌍이 올리는 전통 혼례, 그리고 교례배와 합한주 체험이 있고요. 연서 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마을이 펼치는 문화 교류의 특별한 순간,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시간 맞추시는 분들은 부안과 완주군으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길벗의 일침. 얼마 전부터 그 챗 GPT에 맛을 붙여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에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의 역할은 각각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AI가 대답하더군요. 제게 알려준 조언의 요지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우선 참여와 피드백 제공, 책임감 있는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세 가지를 시민의 역할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 분석과 솔루션 제공, 정책 설계와 평가, 조정 및 협력을 전문가의 역할로 말하네요.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및 법적 지원, 이해관계 조정, 리더십과 책임을 정치의 역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주문합니다. 이 세 가지 주체는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상호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도시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민은 필요와 기대를 공유하고 전문가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은 이를 실행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라고 말이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민의 필요와 기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지원하에 만들어가야 성공한다고 하는 거죠. 제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현실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단히 다르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AI의 조언을 얼마나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길벗의 일침, 오늘은 AI의 입을 빌어서 대신합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오늘의 초대 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요. 먼저 여기는 길거리 바닥에 있는 벽돌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빨간색이고요. 10여 장의 벽돌이 가루와 세로로 얽혀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츠가 벽돌 위에 2개 찍혀 있어요.
벽돌들에는 이름과 날짜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써 있군요. 왼쪽 오른쪽 위에를 보니까 제이와 테레사가 2017년 8월 12일에 새겨 넣은 걸까요? 네. 그 아래 사진은 오캄포 가족이 1982년에 새긴 것 같습니다. 돋보기로 확대시켜 놓은 걸 보니 빌딩 숲 안에 이 공간이 있는 것 같군요. 광장 이름은 파이오니어 코스하우스 스퀘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시작된 이 사진은 어느 도시의 벽 또는 공간이 있는 그러한 사진일까요? 이 사진 들고 나오신 초대 손님께서는 이 사진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이훈주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전주시 세화룡 센터장님이기도 한데요.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최근의 근황 그리고 세화룡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최근의 근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은 이런 라디오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런 영광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왕 나온 김에 네. 저희 센터 이야기를 좀 홍보 좀 네, 해볼까요?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활용 센터가 어디 있는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전주시청 맞은편, 네. 기린대로를 네. 중심으로 맞은편에 총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소는 선미촌이라고 저희가 불렀고 성매매 업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공간이죠. 근데 여성 인권 단체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매매 업소를 폐쇄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하고 어떻게 잘 협력이 돼서 노력의 결실로 결국은 선미촌이 폐쇄가 됐는데, 당시에 그 선미촌을 없애기 위해서 전주시가 선미촌 곳곳에 매입을 했어요. 지점을. 네. 그중에 저희 공간도 매입했던 공간인데요.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가장 큰 성매매 업소였고 3개의 업주가 모여서 그 일을 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2017년도에 전주시가 매입했고, 이 공간을 처음에는 전주시가 그 부설 행정기관처럼 썼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이 공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쓸까 좀 논을 모았다가 당시에 재활용 자원순환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요걸 세활용 센터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네. 해가지고 세활용 센터를 만들었는데, 세활용 센터가 지금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오히려 네. 차라리 업사이클링 센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말을 좀 사용해 보자 해서 네. 세활용이라고 했고요. 아마 업사이클링 하면 대다수 시민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쓰레기 문제 뭐 심각하고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건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올여름이 가장 어쩌면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실제 그렇죠. 하거든요. 환경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재활용 시민들이 그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재활용이 많이 되는 줄 아는데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이 자원 순환을 하는데 재활용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버려지는 쓰레기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R&D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이 사회에 조금 더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레기도 우리가 다시 보면 이게 자원이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역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줄임말로 새활용 문화 확산이다. 그렇군요. 이걸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은 핫 이슈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아마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새활용 기업으로는 프라이탁. 네, 가방, 방수포. 방수포 하나로 가방을 만들어서 거의 뭐 4, 50의 고가를 자랑하는 프라이탁 네. 가방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새활용 산업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기관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새활용 산업을 좀 네.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 홍보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에서 꼭 필요한 그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소재로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문화 확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가령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가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대안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이제 분리수거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는 그래도 조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했어.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하실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도 많은데 가장 이제 기본은 저희가 아무리 재활용 업사이클링 뭐 재활용 네. 이야기 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안 사용하는 네, 거죠. 생산을 네,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맞아요. 것만 사고 네, 네. 나에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 네. 버릴 때가 안 됐다면 다른 네. 사람과 나누는 것. 그렇죠. 아마 이번 부산의 플라스틱 협약도 네. 근본적인 그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거는 플라스틱 자체 생산을 감축하는 게 어. 목표였던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너무 풍요롭다를 보다 못하면 넘치는 사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먼저 네. 뭔가를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또 더 쌀 때도 있고 좀 이러한 부분이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구조적인 얽혀 문제도 있는 것 있으니까.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저희 사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네네. 싶은데요. 이 포틀랜드는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2018년도 와.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시애틀하고 포틀랜드를 좀 갔다 왔고요. 아. 6명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6분이서 이제 가셨던 목적은 혹시 좀 이런 관련된 거를 도시에 어떤 부분을 보고 싶으셔서 가셨을까요? 이제 당시에 제가 전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근무하고 있을 네. 때인데 이제 전북 지속협 네. 저희하고 전주 지속협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사업 담당자 네. 생태교통 이런 분들이 네. 갔다 왔는데 약간 결이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생태교통보다는 네. 생태교통이 가능하게 했던 시민참여 조직에 좀 관심이 많았고 조직의 구조나 네네. 그 활동 내용.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했을까 네, 그쵸. 이런 게 좀 네. 관심이 많아서 그걸 좀 보고 싶었고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것도 보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정말 생태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뭐 두 가지가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약간 초점은 다르긴 하지만 그 두 부분을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팀을 구성해서 무려 그러셨군요. 9박 10일 동안 아유,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선택하셨을까요? 이 사진은 포틀랜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공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별명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포틀랜드 여기에는 원래는 그 기차 타워. 네. 아니 파이오니어 코트하우스 스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시민들은 리빙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에게 거실은 모든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고 그렇죠. 거기서 뭐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럼 왜 이 포틀랜드 사람에게 이 공간이 리빙룸으로 불려지게 됐을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겨서 저희가 그 공간을 찾아갔던 것인데요. 포틀랜드는 이 공간이 원래는 이제 학교도 사용도 했었고, 뭐 호텔로도 위치도 되어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공간이,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의미가 좀 있었던 공간으로 이야기가 돼서 찾아갔었는데 그 네.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이 앞에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백화점 주차장 건물이었어요. 이 공간이. 아. 이 공간이 다운타운가에 네. 그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건물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백화점이 2층짜리 주차장 건물을 허물고 11층짜리 주차 타워를 원래 신축할 계획이었거든요. 그게 시의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백화점 백화점이 계획이. 자기 어차피 땅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백화점에 오려면 자동차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전주도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자동차가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을 때 백화점에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층짜리 주차 타워를 원래 신축할 계획이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그래서 전주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네. 이제 하는 거죠. 전주 같았으면 11층 백화점 앞에 11층짜리 주차 타워가 된다고 하면 그래 너희 땅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네. 결국은 금방 이야기했던 리빙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간 거고 저희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이게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냥 네. 반대만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보도블록이 아까 이제 네, 이름들이 써 진행자분이 있고. 이야기하셨던 네. 보도블록 한 장에 100불씩이라고 두고 이 100불씩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당시 부지 매입 대금에 해당하는 150만 달러가 모아진 거죠. 150만 달러라고 하면 뭐 그게 얼마 안 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억 당시에도 못 따지면 엄청난 거죠 당시에는. 그 시기가 지금 뭐 한 70년대. 70년대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이렇게 시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150만 달러가 모아지니까 이제 이 연방 정부에도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5대5 매칭처럼 네. 150만 달러가 모아지니까 연방 정부가 150만 달러를 매칭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주차 타워 대신 시민들의 리빙룸을 만든 그 사진의 역사인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 광장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장으로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갇혀진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 거실이 갖고 있는 역할을 만들어지는 네, 그렇죠. 광장. 광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포틀랜드는 상당히 길버님께서 많이 이야기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길버님께서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길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센터장님도 함께 이야기를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원정대에서는 주로 이제 파리와 유럽 그 네덜란드 도시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고 우리가 좀 거리가 먼 거고, 그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 광장과 함께 몇 가지 이 시기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주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뭐 이런 식으로 주를 연결하는 그 주간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 당시 미국 그 국가 시책이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 그 포틀랜드가 속한 오리건 주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지나가는 이 고속도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사실은 우리한테 더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 오히려 중요한 건 우리 도시 안에서의 그 대중교통을 좀 바꾸는 문제가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당시 이제 여러 다른 뉴욕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했지만 이게 가장
그 좀 성공적인 그러니까 반대만으로 된 게 아니고 아까 그 고속도로를 반대하고 그걸 대중교통으로 만들자 이런 흐름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그 우리가 이 돈을 연방 정부에서 그 고속도로를 지을 예산만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방 정부가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공모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그 정부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이 그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그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고속도로 반대 운동 또는 아까 말한 그 코타우스 스퀘어 같은 흐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주지사 톰 맥콜이라고 주지사가 좀 혁신적인 그 마인드, 환경을 그 중심에 두는 마인드로 여러 가지 좀 뒷받침을 했었어요. 도시계획이 그 나아갈 방향을 좀 연결시켜 냈는데 이런 흐름들이 연결되어지고 미국 사회 하면 그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나라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미국과 다른 모습의 도시가 펼쳐진 거죠. 그게 그 시작이 이 당시에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은주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연하게 이렇게 각계 약진해서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형태로 그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독특하게 말씀해 주실 네이버우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우드가 이게 이제 영어라서 해석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뭐 이웃 약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조직 이름이 어찌됐든 이제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인데 그거를 한국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이제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을 자치회, 주민 자치회, 뭐 주민 조직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제 쉽게 한다고 하면 주민 조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우리 김기일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톰 맥콜 오리건 주지사 이야기했었는데 시기가 저는 참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주지사하고 당시에 포틀랜드 시장이 닐 골드 슈미츠라는 시장인데 당시 최연소로 33세 시장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33세. 둘이 당도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정책을 참 잘 썼는데 이제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60년대 후반 70년대가 포틀랜드도 침체기였거든요. 다른 침체기가 아니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기가 산업구조가 좀 재편되는 시기였어요. 여기가 이제 조선소가 되게 많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옆에 좀 유명한 무슨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으로 조선소가 되게 많으면서 환경오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 닐 시장이 그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33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당시 환경 활동가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당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이 포틀랜드도 백인 중심의 어떤 리더였잖아요. 근데 이제 유색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도시재생을 하면 지금 한국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업을 좀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시재생이 좋지만 하층민한테는 도시재생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주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대운동이 되게 환경적으로도 반대운동이 많았고 도시재생적으로도 반대운동이 많았고 그런 조직들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닐 골드 슈미츠 시장이 딱 당선이 되면서 이 조직을 제 표현으로 하면은 좋게 말하면 민간 협력이고 좀 거칠게 말하면 이 조직을 너무 잘 행정에서 흡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이버우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조직 그러니까 주민회의
있었잖아요. 그거를 행정 조직으로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가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려 포틀랜드의 95개의 조직을 그 시가 인정한 주민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95개를 7개로 나눠요 또. 그래서 그 7 그러면 95개를 조그마한 동네하고 좀 큰 넓은 지역의 범위 뭐 이렇게. 네,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를 7개 나누는데 13개, 14개 정도. 네, 그 정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담당자 들었을 때 네. 아까 반대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여기에 다 앉힌 거예요. 7개 기관에 수장으로 다 앉혔고 네. 그다음에 시에서 인증한 95개의 그 주민 조직도 가능하면 실제 그런 활동을 했던 활동가로 다 앉혔다고 그게 핵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힘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하나의 주민 조직이 가장 큰 조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00명이에요. 엄청 크네요. 엄청 큰 데는 900명까지 있고. 그러니까 적은 데는 한 500명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 500명이 95개 조직으로 뭉쳐져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단순한 자문이 아니고 토지 계획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도시재생을 할 때 실제 행정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포틀랜드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 80년대 네. 정도가 한 45만, 50만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전주보다 상당히 작은 인구를 가진 도시. 전주하고 비슷하죠. 지금은, 그 당시, 현재는 지금도 현재는. 그렇고 그때도 네네. 그렇고. 그때도 전주랑 네. 비슷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50년 전 이야기예요. 네, 우리나라 근데 따지면.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많이 지났고 지금도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포틀랜드에서 이 조직이 들었을 때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렇게 주민들 조직이 시에서 인정한다고 그 주민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그 당시 행정이 주민 조직을 승인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시민 정책에, 그러니까 시 정책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했지? 도대체 그렇게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우리와 뭐가 다를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부럽고. 그때 이 초기의 어떤 경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를 들었을까요? 초기 세팅할 때 뭐 이거를 행정에서도 받아들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관계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또 모르겠지만 여튼 처음에 행정의 구조와 일반 시민들이 이제 행정을 바라보는 것과 뭔가 결정을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것이 결합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릴 골드 슈미치 시장이 활동가 출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시민 활동가, 환경 활동가 출신이고 그 주변에 환경 활동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그 활동가들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포틀랜드로 그 유입됐던 그런 시민들이 부자 백인들보다는 젊은 층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젊은, 그 당시 이제 히피 문화에 뭔가 적응했던, 그리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돼서 뭔가 역동성 있게 변화를 했을 때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네, 70년대, 80년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놀랍긴 하네요. 뭐 한국은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나 그 뭐 재활용 관련한 것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하게 좀 드러났잖아요. 그 이전부터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 한 4, 50년 전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기 좀 덧붙일 수 있는 얘기가 최근에 그 포틀랜드 지역 방송국에서의 그 뉴스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까 말한 이 그
구체적으로 네이버후드를 지칭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후드를 의미하는 것 같고 어떤 그 민간의 조직에 그 어떤 그 권한을 부여한 것들에 대한 그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못마땅해 여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는가. 지금 여전히 오늘날도 이어지고 네. 있는 건데. 예. 네. 뭐 이를테면 아까 그렇죠.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왜 포틀랜드는 고속도로 없냐. 우리 또 그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네. 나오듯이 그런 게 좀 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건강한 목소리 같아요. 네, 네. 한쪽으로만 그렇죠. 흘러갈 네, 수 네, 없는 네, 거니까. 근데 너무 부러운 게 이 시민참여 시스템이 이제 제도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조례가 좋은 조례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조례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힘이 있기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조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명칭이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 이게 시민생활국으로 변경을 해서 변경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시민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네이버후드를 관리하거나 대응하는 시 조직. 네, 국 이름이. 그 전에는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네. 그러니까 예를 네이버후드 담당자국 이렇게 네. 쓰면 아예 명칭을 시민생활국으로 바꿨고 네. 저는 그 시민생활국 안에 네. 네이버도 조직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이버도 조직도 있고 전문가 조직도 있고 지금은 비즈니스 조직도 나머지 그러니까 네. 나머지 조직도 뭐 40여 개가 더 들어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 직원들이 와서 지역협회, 그러니까 7개 그 지역협회는 상근자가 6명 정도 있어서 나머지 그 아까 12개, 13개 정도 되잖아요. 한 지역 협회를 보면 네. 거기를 관리하는 건데 그 나머지 12개, 13개 지역협회에서 운영 이사회를 뽑거든요. 근데 그 이사진은 다 무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예요. 한 20명 정도가 이사회가 움직이는데 임기도 정해져 있고 네. 여기 조합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민 조직인데도 회비를 다 내지 않으면 주민 조직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런 거에 익숙해야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조직이 그렇게 큰 조직이 20명의 자원봉사자 운영진으로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되는 힘 그게 뭘까? 저는 이제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어떤 한 사업을 계기로 내가 내는 의견이 이게 정책화가 되고 실현화가 되고 지속 가능성이 되면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생기거든요. 효능감이 그렇죠. 생기겠죠. 그럼 그 조직에 관심이 생겨요. 네. 그리고 애정이 생기고. 네. 저는 결국 50년 동안에 이 국이 아까 이제 길보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에 반대하는 그룹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네, 실제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의 이름을 변경한 것처럼 네. 지속되어 오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어떤 이 시민 참여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민들이 결코 이걸 놓지 않고 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게 작동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좋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포틀랜드 네이버하고 유사한 형태의 그 주민 조직이 국내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어디가 있어요? 춘천에 가서 제가 네. 자전거 타러 갔다가 우연찮게 그 플랜카드를 봤는데 무슨 동 그 주민투표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그 알만한 춘천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춘천에서 좀 독특하게 그 되고 있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뭔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걸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 최근에 여러 도시에 좀 소개되고 있다고 그 하던데 그게 있고 광주에도 좀 비슷한 무슨 동 마을에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그런 얘기도 모시고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우리도 민간 협치하거든요. 네. 그렇죠. 의견을 들어요. 근데
의견만 듣잖아요. 역할이 너무 미비해요. 네. 그리고 숫자 제한이 너무 커요. 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이 1999년도에 일본의 벤치마킹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름 다 바꿨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한 뭐 예를 들면 15명, 20인 내외, 20명. 25인 내외.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뭐 동장이나 네. 면장이 선출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 주도적인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때 처음에 그 담당국을 만들었을 때 그 수장이 누구냐면 그 국이 그냥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어떨 때는 시장이었고 어떨 때는 부시장이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간 급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벌써 흘렀는데요. 뭐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두 번째 추천곡으로 우리 그 너의 의미 아이유 음악을 추천했어요. 추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유 노래 너무 맑고 깨끗해서 좋아요. 아, 네. 맑고 깨끗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옹고지신 전주.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포틀랜드에 관련한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과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온고지신 코너에서도 이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틀랜드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주도 어쩌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전주도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혹시 해보셨을까요?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고민하진 않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이 사회가 조금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일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는 사회가 너무 힘들어진다. 네, 맞아요. 이게 정말 각자 도생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 위기라고 누구는 하는데 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됐고 등도 따숩게 됐고 수익도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다고 느낄까? 왜 우리 사회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네.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체제를 명명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다, 뭐 신자유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자유주의 핵심은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효율이 있느냐? 이게 성과가 있느냐?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성과, 네. 이익이 있느냐? 네, 양적 성과. 네, 그런 걸로만 평가하고 효과가 없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자본가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회운동을 하는 조직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닮아간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뭔가를 바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시장을 뽑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4년 안에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4년 안에 해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4년 안에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조직도 그다음에 내가 기부금을 내고 있는 시민단체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정말 돌아가야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도시는 포틀랜드가 너무 대표적인데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한 역사를 보면 결국 대중이 우리에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60%다. 어떤 사람은 80%다. 어떤 사람은 90%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대중과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중과 함께하는 걸음은 되게 힘들거든요. 오래 걸리고. 우리가 조별과제 해봐서 알잖아요.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 4명이 하는 조별과제도 그렇게 힘든데 전주시 아니면 어떠한 정책, 예를 들면 지금 뭐 논의되는 BRT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60만 중에 적어도 반절 이상의 시민의 의사를 듣고 동의를 얻는 사업이 어떻게 쉽겠어요. 어떻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아까 포틀랜드 시민이 효능감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라도 뭔가 그렇게 해본 사람이 계속 생긴다면 하나가 되면 그 다음도 전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실패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배우면 아니면 뭔가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다시 대중 속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효율 그런 얘기 그만하고 갈 길을 가자. 이렇지 않으면 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제 그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는 이제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다 말하자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대중교통으로 바뀌어야 한다든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해. 쉽게 바꾸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변화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라고 동의가 되었을 때 길에서 차선을 그 버스한테 내주고 이런 선택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의 토론과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걸 자꾸 생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인 거죠. 대신 빨리빨리가 역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과보다 역동성을 통해서 얻은 효능감을 이미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동성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맛을 그 단맛을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전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또 숙제도 가지고 있답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비관적인데 네. 그래도 가야 할 길은 거기에서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네. 방금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를테면 어떤 그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의 돼 왔잖아요. 다 성공해 왔잖아. 근데 그거에는 일종의 그 흐름 속에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결합이 돼서 지배적으로 우리가 좀 했던 거죠. 그 한계를 좀 깨닫고 예를 들면 너무 우리가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해서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그 주어진 그 삶을 만족을 하며 그 안에서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더 많은 돈, 더 빠른 성장 여기에 흔들려 버리고 지배 당하니까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좀 그걸 깨닫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시설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일반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좀 한 게 거의 지금 7, 8년 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전 그걸 느끼고 행정이 굉장히 이 시스템이 빠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갭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행정과 무엇을 함께했던 시민들은 빠르게 하죠. 빠르게 하는데 진짜 일반 시민들은 그들이 움직여지는 거는 1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1월에서 12월까지 정산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여기에 예산이 다 투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료화가 너무나 강하게 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변화, 이제 구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일반 시민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이 되고 행정 구조가 거기에 맞춰서 따로 이거는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많은 경험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실패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거꾸로 가는 느낌이 많이 받더라도 어쨌든 뭐 긍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실망하고 그냥 안 돼 더 이상은 뭐 이런 생각만 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도시 이야기가 이은주 선생님의 그 말씀에 좀 담아내는 공간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무리 멘트 하고 좀 이제 시간을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응원 네,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하게 한다. 저는 이제 그게 모토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상당히 많이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미래를 자꾸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모토를 바꿨거든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미래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끊임없이 이걸 고민하기에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좋겠고 또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또 한 번쯤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도시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성실하게 도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또 생긴다면 우리 도시가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가져보고 네. 하루하루 계속 성실하게 도시 이야기를 해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도시 이야기 라디오 방송을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유죠.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포틀랜드에 가게 되면 도시 곳곳에 포틀랜드 어워드라고 이러한 문구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공공 건물에도 적혀 있다고 하니 어쩌면 이 도시의 비공식적인 캐치프레이즈라고 여기실만 하겠죠. 포틀랜드의 독특함을 지키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대로 살 테니 냅둬 라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이지만 여느 미국 도시와는 다른 독특함이 도시 곳곳과 시민들에게서 실제 많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풍토는 여러 방면에서 파급된다고 하네요. 많은 로컬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유수의 대규모 브랜드가 고전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풍토가 나이키를 만들었을까요? 나이키는 이 도시 출신의 육상 선수였던 몇 명의 창업자가 이 도시에서 직접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한 배경이 되었고 오늘날 나이키의 본사가 여전히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 독자적인 정체성을 자신들의 삶에 담아 내려 애쓴 기질까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포틀랜드를 애정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비틀즈의 Let It Be 틀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